먼저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이 과목의 수업 목표로는 형식 논리학의 중요 부분인 개념, 판단, 추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자 개개인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비판적 사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해 봄으로써 실천적으로 사고의 능력을 배양해 갈 것입니다. 지난주 8월 15일 중앙일보에는 과학 콘서트의 저자 정재승 박사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자가 한국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액형과 성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너무 쉽게 믿는다거나 일생에 걸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지엽적인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 박사는 이러한 의사결정과 사고는 2만 년 전 원시인들의 사고체계인데 아직도 현대인들이 이러한 원시적인 뇌의 사고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어리석은 행동들과 또 후회를 남기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재승 박사는 과학적 사고와 또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대할 때에 너무 쉽게 믿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태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반증이 될 만한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기존의 믿음을 다시 헤아려 보고 또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 사고의 매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가 일반화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과목의 개설 목적이기도 합니다. 과목의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논리학의 기본 내용을 학습하여 전문 분야 학습과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문해력을 증대할 것입니다. 둘째로, 글을 읽고 함축을 읽어내며 저자의 주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과목은 교양 과목으로 같은 제목의 강의를 여러 교수님들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선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보면 주 교재로는 산림출판사에서 발간한 신앙과 논리를 교재로 소개하고 있는데 교보문고에 문의한 결과 재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재인 글고운 출판사에서 나온 논리 그리고 비판적 사고 역시 현재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수업 진행은 논리와 사고의 가장 최근 책인 알렉 피셔 교수가 쓴 피셔의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필요하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피셔 교수는 비판적 사고 분야의 대표적인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시행하는 사고력 실험을 직접 설계한 실무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담긴 교재를 통하여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학문에 들어선 대학 새내기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다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되려면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 비판을 연습하여 여러분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과목의 학습 평가를 위한 측정 행동 지표는 창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인식 요인의 역량 달성에 있습니다. 먼저 창의 융합적 사고의 행동 지표로는 학습자 개개인의 생각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 또는 주장을 비교, 분석,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돌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팀 활동을 통해 팀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의미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연결 또는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안하는 역량을 측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인식의 행동지표로는 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범주를 정의할 수 있게 하며 문제의 원인과 관점, 맥락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해하여 문제의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표현문들을 측정함으로써 이 두 영역의 평가를 합하여 80% 그리고 출석 20%를 합산하여 평가를 하려 합니다. 본 과목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캠퍼스를 통하여서 15분에서 20분의 강의 컨텐츠와 또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25분에서 30분 분량의 질의응답 또는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과정을 다 참여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되는 점을 유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과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저작권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저작권 제28조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의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의 진행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부 자료를 사용할 시에는 사실 부분에 대한 인용으로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기사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감정 또는 판단 등을 엄격하게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일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논리적 사고를 학습하는 동안에 학습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이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추론한 결과와 논증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사고력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는 학습자로 하여금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는 탐구 능력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논리적 사고는 객관적 지식과 사고를 이용하여 개인적 혹은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력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 사고는 문제의 해결 과정과 문제의 해결 결과를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의사소통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 사고의 과정 속에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논리적 사고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사고 능력, 즉 이성만으로는 인류에 있어서 필연적인 인간 내적인 의미, 가치를 다 담아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성적 사고의 사람을 차고 또 삭막하고 황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모든 활동과 현상은 양적 차원에서 측량하고 또 평가하는 이런 감정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중립적인 사실만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사람의 존재의 가치성을 사물에 비교할 수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둘째로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째서 여기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죽음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영적 상황에 대한 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인간이 어떤 인식 대상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 지나친 추상성 또 비구체성, 극도의 환영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와 또 과학적 표현을 위해서는 어떤 수치와 또 객관화를 통하여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물드는 성약의 모습을 보고 그것은 단지 빛의 산란 현상이라고 단정한다라고 하면 지는 해에 대한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석양이 주는 전체를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논리적 사고에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 이성의 부족한 점을 또 우리의 한계점을 극복해 나아가며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보건기구가 1단계에서부터 6단계로 이렇게 위기 경보를 나누어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맨 아래 단계는 인간과는 상관없이 동물끼리 이런 이제 감염이 발생했을 때가 1단계이고 그 단계부터 이제 인간의 좀 감염의 위험이 높을수록 이제 단계가 높아지는데 이 6단계 중에서 제일 최고 단계가 바로 6단계인 이 팬데믹 단계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팬데믹을 선포를 해서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WHO가 1948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팬데믹이 선포되어진 게 딱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68년 홍콩 독감이 대유행이었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 플루가 유행했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교육 환경에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비대면 학습을 이제 활성화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 우리 온 학생들 뭐 누가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비대면 수업은 해보긴 했었지요. 네, 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네, 또 단점은 뭐가 있었던가요? 누가 좀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은 장점은 잘 모르겠는데 집중이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학생. 네. 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단점으로는 예,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에 있어서 이 비대면 수업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사회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니까 이 목소리 톤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한다라는 것이 38%, 또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의사를 소통한다라는 것이 35%, 또 그 사람의 태도, 또 이런 자세를 통하여서 의사소통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20%, 또 나머지 언어를 통해서 주고가는 그런 대화와 언어를 통해서는 7%의 의사소통이 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덜 반영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하면 언어 중심의 대화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비대면 수업은 소통의 한계점이 또 문제점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해외 영상을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또 바다를 건너고 또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수업을 그렇게 매일 하지 말고 하루에 3시간, 올 때 3시간이면 6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아서 이틀 수업을 하루에 몰고 그다음에 하루는 좀 집에서 자습을 하고 이런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우리가 음식을 오늘 내일 것까지 많이 먹고 내일은 음식 준비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매일 그 학생이 소화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면서 꾸준하게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은 꾸준하게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대면 학습한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나도 집에서 편안하게 강의를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현장에 나와서 교육을 또 수업이라는 것이 학생과 교수자의 소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면 학습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다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대면 수업을 했을 때에 또 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원한다고 해서 다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육은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서 절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하는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팬데믹이 가져온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이거는 올해 2월 12일 미국 신문에 난 기사인데, LA 지역의 살인 사건이 금년 들어 65% 급증하였다라는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출입이 자제되어지고 활동이 줄어들게 되어지면 범죄율은 줄어들어야 할까요? 높아져야 할까요?
당연히 범죄율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LA 지역에서는 또 여러 도시에서는 오히려 살인이라든지 이런 강력 사건이 더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회학자들은 왜 이렇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 범죄율이 높아질까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편을 해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고 또 가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또 중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회학자의 숫자는 소수이고, 더 많은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학교가 문을 닫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이런 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축소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상적인 또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학교를 세우거나 또 종교 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더 범죄를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이니까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된다. 또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또 사회의 여러 기관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것이 꼭 맞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학교와 또 이런 종교시설을 무한정 또 개방했을 때 또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만 교육 당국이나 또 이런 또 정치인들이 교육은 그냥 1년 정도 그냥 집에서 공부해도 되지. 그 다음에 또 종교 생활은 안 해도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사회 활동은 나중에 형편되어지면 하는 것. 그런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좀 더 행복을 누리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사회시설에 대한 이런 적절한 감염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그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백석대학교의 이제 교육 목적을 이야기하면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제 목표가 있는데,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같이 혼용해서 쓰죠. 목표나 목적을. 하지만 좀 더 구분하면 목적이 좀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추상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이고 또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현상학적이고 실천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에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쓸 때는 실현 가능한 거,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라고 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의적인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백석대학교에서는 창의 융합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글로벌 역량, 대인관계 영역, 협업 영역, 섬김 리더십 영역, 그 다음에 사회공헌 역량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교환 과목인 과학의 진실과 오류는 바로 이 창의 융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 과목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적